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태극 경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1997년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가 터진 이유가 바로 여기 태국에서부터 경제가 침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우리나라까지 외환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한 번은 참고를 하시고 한 번은 익혀두시면 좋은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이에 라뮤나 영상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멤버십 구독 서비스와 후원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하였으니 영상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혹은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싶으시면 후원 부탁드리겠으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IMF가 왜 터졌는지 알고 계실까요? 1997년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불리고 있는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끔찍했던 과거라고 불리고 있는 IMF 외환위기가 터진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면 일단 1970년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 5.1 쇼크가 터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불황이 찾아오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경기가 불황이 되자 경기를 살리고자 부양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198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저금리로 인하여 싸게 돈을 빌려 산업시설을 지을 수 있었고, 점차적으로 저유가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물건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금리로 빚을 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접대와 뇌물로 자산을 많이 불리기 시작을 하였고, 외국 채권을 가지고 와도 정부에서는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금융에 너무 무지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IMF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얼마를 빌려왔는지 파악하지 못하였고, 종합금융회사, 즉 종금사들은 외국에서 돈을 단기로 빌려와 우리나라에게 돈을 장기로 빌려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불리면서 계속 돈을 벌었던 것이었죠. 이 당시만 본다면 외화 보유액은 300억 달러 정도였는데 빌려둔 돈은 1,700억 달러 정도였고, 이렇게 과한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정작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IMF 외환위기였으며, 이 외환위기의 시작이 바로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넘어온 아시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터지기 불과 몇 달 전,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전 이미 태국이 172억 달러나 금융구제를 받았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태국은 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게 외환위기가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다시 1990년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런 터지고 1980년대에 호황이 되면서 1990년대 초 중국은 덩샤오핑이 사회주의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렇게 중국은 개방, 즉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이중환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말이죠. 이중환율 시스템 이라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중환율 시스템은 즉 환율이 두 개라는 것이고, 이것은 첫 번째로 중국의 공식적인 환율을 중국 공산당에서 지정해 놓은 고정환율이라고 해서 1994년을 기준으로 1달러에 5.8위안이라는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중환율제를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율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시장 환율도 중국에 바로 있었는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를 했던 환율이었습니다. 이 환율의 경우에는 1994년 당시 1달러에 8.7위안 정도 되었고, 이렇게 중국은 이중 환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금리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이중환율이라는 게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무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중환율을 쓰던 중국이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WTO에 가입을 했어야 했고 국제 무역 시스템도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 중국의 덩샤오핑은 이중 환율을 폐지를 하고 단일 환율제를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중국은 1994년 1월부터 단일 환율제를 갑자기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중 환율의 가격이 차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단일 환율로 되어버린다는 것은 환율의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나게 되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중 환율을 하고 있었던 당시 1달러에 8점 위안화인 공식 환율이었었던 반면 시장에서는 1달러에 8.7 위안이 되었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1달러에 8.7 위안으로 바뀌게 되어버리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시장의 환율 그대로 단일 환율로 적용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라는 게 30% 넘게 한 방에 떨어지게 되어버리니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갑자기 본인의 자국에서 쓰고 있던 화폐의 가치가 3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1,400원이었던 환율이 갑자기 2,100원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을 시킨 것은 중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중대한 정책 결정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위안화는 저렴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제품들이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30% 이상 싸지게 되어버렸으며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무역 수출에 있어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많이 파는 방식으로 승부를 하였었는데 이에 위안화도 저렴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버리지만 또 이렇게 되어버린 만큼 다른 수출 국가의 경우에는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동남아시아였으며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중국과 비슷한 전략으로 인하여 값싼 노동력으로 저렴한 물건을 파는 수출국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안화에 폭락을 하게 되었으니 동남아에서는 낙동갈오리아가 되어버렸으며 이에 동남아시아의 수출은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어버렸고 이게 바로 외환위기의 연속까지 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1990 초반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아주 잘 살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태국도 95년 IMF가 터지기 이전만 하여도 GDP 성장률은 연평균 88%를 찍기도 하였으며 태국의 경제 성장률을 책임지던 수출의 경우에도 기술력보다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값싼 물건을 판매하면서 성장을 하였는데 중국으로 인하여 기술력이 부족하였던 태국은 완전히 박살이 나기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던 태국은 1994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태국의 외환보유고가 계속 손실을 복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연마다 계속 지속이 되기 시작을 하였으며 여기에 또 알 필요가 있는 게 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부흥을 했을 때 부흥을 이룰 때 경제 성장률이 엄청났다면 과연 국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성장을 할 때에는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 투자라는 것을 어마무시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더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태국이라는 나라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을 내부에서 마련하기보다는 외국의 단체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투자 좀 해줘 라고 하면 돈을 빌리기 쉬웠으니까 때문이죠. 이렇게 외국에서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막 하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 갑자기 중국이 쳐들어오게 되어버리면서 급격하게 성장률도 낮아지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을 하였고 이 당시에는 아시아라는 나라가 대부분 변동환율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고정환율제를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고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고정환율제로 인하여 외환보유고가 계속 바닥이 나기 시작하였고
태국 바트화가 고정 환율제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것이 버티지 못하고 고정 환율제를 버리고 변동 환율제로 되어 외환 보유고가 동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우리나라랑 정말 비슷한 상황이 되어 태국에서도 외환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변동성들로 인하여 태국의 취약한 점을 바로 헤지 펀드들이 건들기 시작하였고 태국 바트화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공매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이렇게 태국이 헤지 펀드의 타격이 되고 이것이 태국뿐만 아니라 태국을 시발점으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면서 아시아발 외환위기가 다발적으로 터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 IMF의 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태국의 경제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태국의 경제는 코로나 충격에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말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였고 잠재 성장률은 크게 하락을 하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본다면 노동 생산량은 계속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하였으며 이러한 인적 자본 부재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문제도 겹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혁신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계속 잃어가고 있는 게 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고질병으로 불리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가능 인주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으며 태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계부채도 점점 증가하면서 한국 다음으로 높은 가계비율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 바로 태국이기도 합니다. 이 높은 가계부채라는 것은 내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인 만큼으로 정말 좋지 않은 경제에 해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태국 경제도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정치 혼란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정치적인 불안전성은 장기적인 정체 수립을 방해하기도 하면서 단기적 정체 난발로 현 경제 상황을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버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2015년 국부 정권 출범 이후 민간 투자의 GDP의 1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토탈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노동력과 자본력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혁신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는데 태국은 이 혁신이라는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태국의 경제 상황은 증시에서도 쉽게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태국을 대표하고 있는 SET 지수는 코로나 이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MAI 지수는 코로나 이후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